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우여인 연구원이 하반기 전망 썼어요. 네. 제일 부지런해. 네. 다른 사람들 쓰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 잔소리 좀 했는데 네. 핑크색을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핑크 네, 좋아. 우리 조카가 맨날 정말 내가 되게 예쁜 옷을 네. 되게 파스텔 손으로 짜는데 그걸 안 입으려고 하고 어디서 이상하게 굉장히 촌스러운 핑크색 구두에 핑크색 옷만 입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핑크 내가 예쁜데. 그 우리 차남때 같아. 얘 옷 이쁘게 입으라고 했더니 핑크 그거만 예쁜데. 입는다 하더라고. 핑크 예쁜데.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핑크한데 네. 뭐 아까 시작 전에 이렇게 나한테 전투적으로 막 나한테 우기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아침에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저도 전화 많이 왔죠. 많이 물어보셨죠. 드디어 그게 시작된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오늘 이 자료 전에 네. 우리 오늘 저번 달에 있었던 연준에서 무슨 말들 했는지 나왔잖아요, 의사록이.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주식주들은 이런 해석을 했죠. 그냥 뭔가 얘기를 했을 거다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경제 지표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뭐 나는 테이퍼링 해도 미국은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면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서천 거기 갔을 때도 서천 뭐 강연회에서도 그 얘기했고 얼마 전에 그 3% 저번 주에 나갔을 때 그 얘기했었는데 막상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면 기준금리를 네. 주가는 좋았고 테이퍼링 논의됐을 때 미국보다 이머징이 훨씬 두드려 맞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냐 나한테 물어서 나는 아니 뭐 논의 시작됐으니까 오늘부터 좀 확인됐으니까 굳이 쫓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했더니 막 우연히 나한테 막 아니라고요 나한테 막 이거 진짜 약간 과장된 게 아니라 아까 아닌데요 막 했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논의했잖아요. 논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듣기로는 이제 이러한 자산 매입 조정을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뭐 언제 해야 될까 이런 논의보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앞으로 올 회의에서 이런 정도의 문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 첫째 우리가 2014년에 테이퍼링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전혀 시장에서 예상을 못하고 있다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이었고 네. 그와 지금 완전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다들 테이퍼링 하니까 뭐 이미 테이퍼링이 저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저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저는 그냥 논의를 하겠다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오늘 연말 12월이나 가서야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언제쯤 하겠다는 얘기를 할 거다. 테이퍼링 내년에 시작할 거고. 네. 근데 전 내년에 시작하는 얘기를 6월 FOMC까지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8월 잭슨 미팅? 이 정도 사이에는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잭슨홀 미팅이 8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도 이제 얘네가 장기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바꾼 거 시사한 게 잭슨홀이었고 바꿨던 시점이 9월이었거든요. 약간 이런 맥락처럼 이번에도 시그널을 8월에 주고 실질적으로 얘기는 9월에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뭔가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보는 거지 나는. 뭐 아예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좀 더 생각이 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했냐면 나 따지려고 이제 네, 아예 그 원문을 제가 지금 캡처했거든요. 나 영어 아침에. 못해.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그 언급을 했다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to begin discussing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다 따지고 드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얘네가 테이퍼링을 언제 할까 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밤에 오늘도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채권쟁이들이 다 그 말하고 있는데 네. 채권쟁이요. 카플란 정도다 했는데 카플란보단 더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넘버 오브니까 모르도 넘버 오브니까 뭐 셀 수는 있겠지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넘버로 한 명이 이 사람아 이걸 자기 안대로 영어 얘기해 주고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 필요성은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어제 이거 나오고서 나스닥이 올라갔거든요. 네. 오히려 그건 뭐냐면 저번 달에 논의했을 거야. 논의했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반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내가 어제 중요한 게 보는 건 미국에서 금리가 움직였다는 거고 다시 근데 이렇게 장중 올랐다가 조금 하락하면서 끝나지 않았나요? 최종 10년이 얼마였는데? 지금 1.65인가 지금 67인가 그럴 텐데 제가 수치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보네 그래요. 1.6 어제 68, 69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다. 갔다가 잠시만요. 금리가 1.67 그리고 지금 장중 지금 이제 장외 시간이긴 한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람들이 테이퍼링 하나 이런 기사를 보고 반응을 했다가 이제 보니까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구나. 한 건 아니다 이 얘기인 논의를 거죠. 시작하고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이 시작되는 거고 분명 금리가 움직이면 어제 나스닥이 되돌렸지만 다시 영향을 받을 거고 분명한 거는 우리 시장부터는 오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 나는. 왜냐하면 근데 뭐 무너진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앞으로 큰 장기적인 어떤 정상화로가 가는 길에 있을 뿐인데 네. 하여튼 봅시다.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있던 해프닝이고 이 자료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맥락에서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전망을 하면서 이제 미국 얘기는 이제 그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정책이 언제쯤 뭔가 바뀔 수 있을까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유들을 좀 썼거든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약간 뭐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쓴 내용이라. 이크롭시나 당신이나 내가 좀 당겨치지 않을까 하면 아닙니다 하고도 아침에 내가 소집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끝까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근데 그대로 있어요. 저 자료에. 아침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최악 보러 이제 근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왜냐 경제가 그러니까 뭐 이따 말씀도 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소비가 잘 좋아야 되고 고용도 좋아야 되고 물가도 이제 지속적으로 2%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뭐 물가는 차치하고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혜영이도 채권쟁이가 돼가는구나. 이게 하반기로 채권쟁이는 영원히 갈수록 우리 주식쟁이와는 이게 안 돼 말이야. 우리는 아침에 찜플했어. 나한테 딱 전화해서 형 안 좋은 거지? 안 좋아. 그치? 에이씨 딱 끊어. 뭐 논리도 안 물어봐. 뭐야? 테이퍼링은 올해 중에는 말하겠지. 그치? 네. 그거 맞잖아. 그때 말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이씨 안 좋은 거네. 끊어. 심플하다고. 근데 채권하는 사람들 또 막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걸 또 견뎌야 되고 혜영이도 이제 많이 드디어 우리 혜영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나한테 달려들기 시작했어. 아주 마음에 드는 태도인데 근데 하여튼 자료 표지가 핑크여서 네. 핑크를 이제 파란색을 놓고 파란색이 보이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복구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그래요.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만 네. 얘기해주면 제가 돌리면서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파트 1이고요. 네. 지난 11월에 냈던 연간 전망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바라봤을 때 뭐 상반기에 오버슈팅 한번 오고 이제 갈수록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완만하게 간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파트 1에서는. 그래서 기존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때 전제했던 점들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써놨고요. 파트 2랑 파트 3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미국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 시장 전망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앞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기존의 연간 전망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음영 표시된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그 베이스 시나리오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이런 경제 회복 기대감, 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YOY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 때문에 빠르게 경제가 괜찮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서 슈팅이 한번 나올 거다 전망을 했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이제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아니었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다가올 구간이고요. 이제 하반기 갈수록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아마 더 도래할 거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 플러스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반영이 들어오면서 금리는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전망을 했던 게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 언제 빨리 보급화가 될지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슷하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채 수급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작년의 전망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백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난 11월에 말씀드렸던 그 전망했던 때는 사실 백신의 종류가 한 5개, 6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10개 정도가 넘는 그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화돼가지고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6페이지 이 밑에 긴 차트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접종을 한 인구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 60% 가까이 된 국가는 뭐 이스라엘, 뭐 이 몰디브 이런 국가들이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요국들은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많이 맞고 있고, 특히 유럽 지역도 많이 맞고 있지만, 이제 아시아 측면에서는 뭐 한국, 뭐 일본 이런 국가는 아직까지는 백신이 많이 접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없네. 예. 네, 그 제가 몇 개, 30개국인가 50개국을 줄였는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7, 8%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나 아시아나 좀 이머징 이런 국가들은 조금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고, 반면에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조금 빠르게 접종을 맞고 있어서 그 각 국가마다 이런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회복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뭐 통화 정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선진국 특히 미국은 좀 빠르게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반면에 이제 다른 국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조금 더 완화로 가져가야 되는, 약간 통화 정책 측면에서 디커플링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재밌는 좀 데이터인 것 같아요. 7페이지요. 네. 이제 인구의 70% 정도가 넘으면은 조금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언제 70%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게 코비드 백스라는 데이터 그 볼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을 찾는데 잘 안 보이네. 어디지? 한국이요? 한국은 찾았는데 없어요. 왜? 한국은 여기 데이터에 없었나 봐요. 산정을 안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8월 1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은 여기 데이터 제가 뒤에 넣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많이들 이제 많이 맞았고요. 이제는 좀 그 접종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맞을 사람은 많이 맞았다라는 미국이 해석을 많이 하는 것 6월이면 같고요. 집단 면역 70% 이상 접종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데이터 상으로는 8월 6월이요? 6월 아닌가? 이 데이터 상으로는 8월이구나. 8월 13일. 네, 8월 13일에 되고요. 7월 4일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뭐 이 데이터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추계해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올해 내외로 이제 뭐 3분기 7, 8월이면은 네, 3분기 내로는 이제 집단 면역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 전망했을 때보다는 백신이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 접종 속도도 이제 뭐 균일하진 않지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많이 맞고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라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이제 금리의 그러한 레벨 자체라든지 이 조정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다만 8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경제 재개라든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바로 지금 전망하기 좀 힘든 이유가, 제가 지난번 자료도 써놨던 것 같은데, 이 지표가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경제 봉쇄를 얼마나 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나타내는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일매일 발표가 되는 인덱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의미 있게 하락을 하고 조금 낮게 내려와야지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고 경제 재개가 되고 정부의 대응 같은 것들이 좀 뭐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조금 많이 하락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경제 재개가 됐다라고 확인하시려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의미 있게 하락은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3분기나 들어서야지 조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의미 있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지금 당장 경제 재개를 한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다. 이 지표를 보면은 네, 아실 것 같습니다. 9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 이 데이터인데, 이게 IMF 데이터입니다. 이게 4월하고 9월인가 10월에 내는 그 리포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이제 대비해서 보시면 오히려 정부 부채가 선진국이랑 이머징 국가는 작년 대비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도 많이 돈을 쓸 거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머징, 조금 괜찮은 이머징 또는 선진국에서 긴축의 뭔가 시그널이라든지 뭐 지출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만약 방향이 나타난다면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나 뭐 환율 측면에서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정부 부채 비중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거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국들은 이제 올해도 조금 지출을 많이 하고 정부 부채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구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비중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자 비용은 GDP 대비 보시면은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금리가 매우 낮고 있고 낮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금리 움직이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금리가 많이 이제 이 히스토리컬 보면은 매우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좀 낮아 있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쓰는데 조금 부담이 지금 좀 덜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금리를 올리는 구간,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담감이 올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그런 우려하기보다는 이제 요 이머징이라든지 저소득 국가에서는 계속 이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 특히 저소득 국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구간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좀 위험한 국가들에서 이제 부도가 나고 뭔가 문제 생기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또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걸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좀만 금리 드릴게요. 인상 막 너무 빨라. 네, 그래서 아무튼 금리 인상 같은 거를 이제 논의를 하기는 올해는 아닐 거고 내년도 조금 힘들 거고 그러니까 뭐 연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요 이자 비용을 우려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정부는 좀 마음 놓고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쓰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고요. 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주요국 재정 적자, 그다음 수입 악화, 뭐 지출 확대 이런 얘기 써놨는데 보시면 제가 10페이지, 11페이지 넣어놓은 게 그러니까 주요국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긴 했어요. 이유는 이제 재정 수입도 줄긴 했지만 지출을 더 많이 해서 적자가 많이 난 측면이 있고요. 미국이 그 돈들 나눠주는 게 5월이면 끝나나? 돈 나눠주는 거 이미 나눠줬어요. 3월에 나눠줘가지고 그 3월 개인 소득 그 데이터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6월부터 그게 없는 걸로 아는데 맞나? 내가 좀 헷갈려서. 그 매주 주간 급여요. 그게 아마 9월까지일 거예요. 9월이야? 네네. 갑자기 이거 9월까지. 지출 보니까 이거 한번 체크한다는 게 왜냐면 그게 계속 그 아닌데, 부양책 6월 나오면서 연장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월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예. 네. 회계년도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9월에 회계년 끝나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고 하여튼 7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 부채 한도가 걸리잖아요. 그 뎁실링은 지금 제가 뒤에 넣어놓은 거 안 넣어놨을 수 있는데 이미 뎁실링은 지금 넘어선 상태거든요. 너무 꽤 됐죠. 2년 네, 뒤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인프라 투자 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뎁실링을 높이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데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이제 뭐 안 올린다 이 이야기를 만약 하게 되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릴 수 있는데 네. 당연히 국채 발행이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니면 그게 자신 없으면 세금을 엄청 거둘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세금 제가 인상이 되게 생각하기로는 빨라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 얘기하는 것 중에 2개를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에는 이제 법인세 인상이 들어간 인프라 투자 법안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뭐 교육 뭐 이런 복지 이런 쪽에 더 얘기가 있는 정책이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부양책에 대해서 빠르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인세 인상 뭐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인세 인상도 함께 통과가 되는 그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뭐 4분기 정도면 얘기가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자세에 대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빠르게 증세할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가 됐든 증세는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증세를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은 사실 국채 발행은 좀 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채 시장에는 뭐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올라가 국채를 사지 않겠어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에 대한 그 매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여기서 좀 더 국가들에 비해서. 높아져야 매력이 있겠지. 근데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뭐 이런 유럽 국가들 또는 일본 국가들에 원래 비해서 항상 낮았었고 이제 좀 올라오고. 근데 그걸 아무튼 환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그런 수업 포인트를 그 계산해 보면은 아무튼 지금 미국채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따져서 얘기하면은 뭐 지금 당연히 뭐 미국 뭐 일본 금리가 0.0%대고 미국이 2% 다가가는 금리지만 그거가 뭐 그 환율 따지면 그렇게 스프레드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미국채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이 높아진 구간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미국채에 대해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가서 미국채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면 뭐 그렇죠. 뭐 금리가 뭐 나중에 어떻게든지 간에 네. 만까지 들고 가면 예를 들어서 한 2%에서 2.5 사이만 와주면 네. 아, 그렇죠. 얼마나 편해. 그죠. 10년짜리 미국의 달러도 편하고 그냥 돈들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네. 거기서 다른 데 돈 빠져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 별거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들 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채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은행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예금 같은 거 달러 예금들 들고 달러 많이 약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쌀 때 달러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들 늘고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게 되면 미국에 돈이 유입되고 있고 이머징은 빠져나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인계치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냐를 갖고 이제 고민들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우혜영 의원이 더 정확히 알 거고 채권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그런 예상과 다르게 1.78이 저번에 우리 고점이었죠. 네네. 그걸 딱 넘어가면 어떨까요? 시장은 영향 받겠죠. 그 네, 전고점을 뚫었다 이러면서 하겠지만 뭐 경제가 진짜 좋아지고 연준이 내가 말했잖아. 정책 경제가 스탠스를 좋아져서 그거는 연준이 금리를 막상 테이퍼링 시작하고 또 있다가 금리 올릴 때 되면 경제가 좋구나 하고서 그때 주시장이 엄청 환호하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참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이 길게 보면 짧은데 네. 그림 그릴 때 자료들 쓰시면 알겠지만 그래 금리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가요 얼마나 말은 쉬워. 네. 근데 그 구간 잘라서 봤던 사람들은 변동성이 있긴 그치 노땅들이 장점은 딱 하나예요. 영어도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러지만 장점은 그때 경험이 네. 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강렬했거든. 네. 왜냐하면 나는 잊질 않아. 2014년 5월인가 5월에 버냉키가 많은 테이퍼링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그렇죠. 진짜 처음 얘기를 한 거니까. 뭐지? 테이프 그래서 그때 기껏 테이퍼에 뭐가 기원이다 얘기하고 테이퍼 텐드럼 얘기 나올 때 6월에 버냉키 한 번 더 때리거든 말을. 네. 와 그랬더니 금리가 진짜 9월까지 3%까지 가는데 채권 얘기들 다 틀렸어 그때. 그러면 안 올 거래. 그래서 그래요 어디 가서 똑같이 금리는 별로 안 올 것 같고 뭐 이랬더니 뭐지?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해했지. 내가 지금 뭘 그러니까 우리 꼰대들이 욕을 많이 먹고 노땅들.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던 게 김만진 박사님이랑 뭐 김동완 네. 대표랑 셋이서 떠드는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그때와 완전히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도 몰랐어요. 테이퍼가 뭔지. 그죠. 그러니까 테이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해 오고 있어. 반영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처럼 충격은 없다니까요. 없는데 하여튼 돈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나라면 미국채 사고 싶거든. 네. 그게 고민되는 거지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달러 예금 찾게 될 것 같아. 금리 더 오르면. 그러면 또 왜 괜히 또 끼어들어서 말을 끊었다고. 아니에요. 아니 네. 그래서 네. 다음 그림 넘어갈까 어떡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1페이지? 예,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재정 적자 규모는 조금씩 줄어나가겠지만 이제 뭐 선진국하고 다른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재정 적자 이유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 선진국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수입이 줄기는 했지만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해졌고 이제 뭐 이머징이라든지 이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쓰긴 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재정 수지 적자가 났다. 요 차이가 이 질적 차이가 있었다. 돈도 안 들어오니까 더 문제라니까. 네. 그러니까 지출이 확대되면 이게 뭐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YOY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은 이제 올해는 안 좋을 수가 없는 한 해라는 거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물가 전망치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차근차근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다 누구든지 아는 얘기일 거고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바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히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선진국은 좀 빠르게 뭔가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엄청 못 사는 정말 국가들은 이에 따라서 빨리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자 비용 측면에서 또 빠르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돈이 빠져나갈 것 같은 또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환율 지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전망했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뭐 백신의 뭐 개수 이런 보급 차이, 그다음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내용은 맞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13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이 약간 동조화되던 흐름이 이젠 조금 어그러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터키라든지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는 이미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나머지들은 동결하고 있고 이제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글로벌리하게 작년과 같은 통화 정책 동조화가 조금은 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이제 조금씩 다르게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네. 다른 나라가 크지 않는 나라야. 아. 중국이 다른 디커플링된 정책을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저희 뭐 하우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당신 많이 얘기가 하는 궁금한 제 거야. 얘기요. 하우스 얘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에 엄청 혼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치. 믿고 기다렸다가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근데 보시면 중국은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데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타이트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IMF 보고서 보면은 그 통화정책 스트레스 지수인가 보면은 중국 혼자 기준점 위에 위에 있어요. 타이트해서 얘는 충분히 완화로 더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국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완화해서 조금 돌아서는 국가들인 거거든요.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중국이 지금 국가들. M2 증가율이 컨선이 9%가 넘었는데 8% 초반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리가 야 이러다 7% 깨지면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원래 미국도 그렇고 M2가 한 뭐 3, 4%, 뭐 2, 3% 원래 나왔던 지표잖아요. M2 알지.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잖아요. 네, 지금. 그걸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중국을 보니까 네. 9%대인 줄 알았는데 한 8% 초반에 딱 나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런 하겠지만 한 3%대여야 되는데 저기 너무 높으니까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조는 순간? 저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빨리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해요. 미국은 아니고. 미국은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제가 뒤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지금 3월, 4월 작년 3월, 4월에 엄청 많이 풀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돌아오는 4월, 3, 4월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거든요. 급격하게. 왜냐하면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진짜 너무 긴축인 건가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숫자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얘네들이 안정은 다시 안정되겠죠.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기긴 할 텐데 그러니까 요 증가했을 때 우리가 되게 많이 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빠질 때는 기저 효과구나. 엄청 기저가 반영이 되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그래서 올라왔는데 맞지 않을까. 빠지면 우리가 이제 물론 채권이니까 금리와 물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생각보다 유동성의 어떤 유입 정도가 급격히 주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맞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유동성의 힘으로는 조금씩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 14페이지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채 금리 전망이었기 때문에 요 그냥 숫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부터 미국채 이제 시장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 네, 봅시다. 중요한 거죠. 16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딱 처음 페이지 넣어놨어요. 테이퍼링 이제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내가 아침에 최근에 그다음에 호출해가지고 네. 왜 자꾸 4분기만 적냐? 네. 3분기로 적어라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4분기 말이 될 거예요. 진짜 말 되게 안 들어 진짜. 말이 될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연준에 전 싸우지 않고 연준의 이러한 스탠스를 정말 믿으면서 보면은 의심하지 않고 보면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 전망치가 아닌 실제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통화 정책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실물단으로 미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구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이러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의 충격을 다 이제 흡수를 하고 회복이 되어야지 정책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회복세로는 정책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도 넣어놨긴 하는데 먼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던 취업자 수가 아직 다 못 돌아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 지원책이 이제 회계년도 끝나기 전까지 계속 주간으로 실업 수당을 계속 주간으로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 그냥 받고 굳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는 의지도 많이 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적으로 이 대면 서비스업이 뭐 레스토랑,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맞지만 모든 고용자들이 아직 다 자기 일자리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들이 빨리 되돌아가야지 연준에서는 고용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고 오히려 4월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엄청 안 좋았잖아요. 예상보다는. 그러한 흐름이 만약에 다음 달, 다다음 달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뭐 개선은 되겠지만 그 속도 같은 거가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굳이 섣불리 나설 생각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은 아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사실 이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올해 네. 좀 더 주가 더 올라가고 난 뒤에 한 가을부터 주가 조정을 받고 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주시장에도 있는데 네. 너무 다들 똑같은 얘기해서 좀 빨라지면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근데 저희 전략 내에서 투자 전략팀 내에서 네. 경제 채권 파트에서는 여하튼 4분기에 시사하고 내년에 2분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가 현재 뷰고, 네. 어쩌면 좀 저는 좀 땡겨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던데 네. 하여튼 그래도 애널리스트의 저희 하우스는 고유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네. 잭슨 밀팅 때 이전에 언급되기 만만치 않다, 기본적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프로세스 이 과정은 과거 글로벌 위기 당시 때의 테이퍼링의 그 프로세스랑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자산 매 규모를 줄여 나가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재투자 규모를 다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는 점인 거고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고용 얘기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왜 지금 고용이 스탠스 전환을 야기할 만큼 그렇죠. 좋지 않은지 약간 여기 써놓은 건데. 고용이 아직 미진하다. 네, 미진하다 요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쭉 뭐 되게 뭐 사소한 이슈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계 서베이를 통해서 이 취업자 수를 적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월달부터 작년 3월달부터 서베이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근무지에 없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임시 해고로 원래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 가운데 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 안 하고 이제 기타 이유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 구분이랑 임시 해고랑 차이는 어쨌든 둘 다 자리에 없는 건 똑같은데, 다른 기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해석을 하면은 고용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임시 해고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작년 3월 초에는 3월 시작했을 때는 기타 이유로 구분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원래는 임시 해고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원래 나와야 되는 숫자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이 이 기타 이유 때문에 기타 이유로 구분된 사람이 급증했던 거, 코로나19 뭐 이런 다 포함을 해가지고 급증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원래 반영이 돼가지고 18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원래 실업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찍혔어야 돼요. 좀만 원래는. 드릴게. 우리 형님은 굉장히 의외로 되게 차분할 것 같죠. 공격적인 친구여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래 실업률이 20%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한 16% 정도인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아무튼 조금은 과소평가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물론 이러한 격차가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러한 실업자 이 통계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약간 좀 안 좋게 해석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1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연령, 인종, 성별, 학력, 소득별로 이제 고용 시장 충격이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페이지 점님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이 조금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청년층의 충격이 더 컸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의 충격이 컸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충격이 더 컸고 고학력자보단 저학력자 그리고 저소득자가 좀 더 충격이 컸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서비스업 쪽에 많이 고용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충격을 많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청년층이 좀 많이 실업자가 된 거고요. 백인이랑 이제 히스패닉, 뭐 흑인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화이트 칼라인 부분들이 많은 거고 이제 다른 인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네. 흑인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연이히 높다 이게 많이 하는데 네. 서비스업 쪽이 많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 안 주면 지금 그냥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돈이 맞아요. 나오니까. 네네네. 돈 안 주면 아까 6월이냐를 내가 물어봤던 건데 내가 알기로는 6월쯤을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와서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다음은 좀 고용이 지금의 고용 악화를 자꾸 흑인 히스패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쩌면 저렇게 수당이 나가는 순간에는 일들 안 하는 거고 네.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실업 그 수당 끝나면은 다 돌아가려고 하겠죠. 지금은 근데 의지가 많이 없다고 해석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21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페이지가 이제 인종별로 그쵸. 실업률 상황인데요. 보시면 백인 빼고는 다 기존 그 벤치마크 그 실업률, 헤드라인 실업률 다 상회하고 있는 실업률이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 참가율 역시도 뭐 인종별로 다르지만 사실 뭐 여기 그림 보시면 히스패닉은 라틴 계열의 사람들의 노동 참가율이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일단 올라와야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에 일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잘리는구나. 그림 보시면은 그 히스패닉 이 부분은 아직 중반도 이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네. 가지 그런 정책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하는 수습 사람들이 부분, 네,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6월이든 9월이든 뭐 그 정책이 끝난다고 치면은 그 잡히는 지표, 이 실업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1개월, 2개월 후니까 이 괜찮아지는 그림을 보는 거는 뭐 8월 또는 뭐 10월 이렇게 돼야지 볼 수 있는 거죠. 8월 10월에 볼 수 있는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지. 생각보다 괜찮겠구나. 근데 연준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연준은 알았어. 실질을 보고 움직일 거라서 조금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기준에서 12월 기준으로 또 이 연한 색깔은 12월 기준 데이터인데 이제 3월보다는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상태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많은 이 인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로 못 돌아간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0페이지, 2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경제 활동으로 구분된 사람들, 비경제 활동 전체 이 증가 이걸 보시면은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경제 활동으로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대답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연한 색깔 이 선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안 넣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외에 이제 기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는 오히려 지금 다 흑인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빼면은 다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월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에 사실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아직은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지금 뭐 아직 회복하려 멀었다고 하는데 네. 돈을 주니까 고용을 안 나는 부분도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네, 근데 웃긴 게 또 감안해야 그런 된다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구인 광고는 계속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그게 그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저 같아도 뭐 돈을 나라에서 주는데 일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아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 전환을 얘기하기 전에는 확실히 눈으로 회복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용 지표가 항상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걸 다 확인할까요? 저는 파열을 믿어요. 저는 연준과 싸우지 않을 팔 거고요.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아 진짜 나도 만나고 Don't Fight the 싶어요. Fed를 알지만 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너무나 특이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반영되고 빨리 이른 거를 그래서 뭐 일부지만 뭐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자꾸 네.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실기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게 과거와 뭐 이번에 뭐 제조업이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잖아요. 요즘 둔화되고 있더라고요. 아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야, 이거 아니 당신 너무 바이어스 생각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네. 고용 쪽에서 최근에 난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네. 미국의 그 맨하탄에 레스토랑 같은 게 열렸다 기사가 나오길래 이제 네. 나와서 일 좀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맞아요. 레스토랑 예약 건수도 좋아지고 맞아요. 있긴 해요. 예, 그래서 22페이지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누적 취업자 수거든요. 작년 이제 2월 기점으로 더 쭉쭉 더해져 오는 그거 지표인데 회복이 현저히 둔화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속도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사실 뭐 정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복 속도가 조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게 지금 생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월별로 봤을 때 전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인데 확실히 여가 호텔 식당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근데 그림 23페이지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누적자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 바닥을 찍고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이 빠른 부분이 여가 호텔 식당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4만 명 정도가 3만 명 조금 4만 명 중간인데 요 정도가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축이 달라요. 숫자가 그러니까 요 여가 호텔이 제일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전체 그 취업자 수 중에서 요 부분이 제일 비중이 크기도 하고 아무튼 취업자가 지금 많이 못 돌아간 구간도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의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이 사실상 그래도 코로나19로부터 충격은 다 이제 돌아왔다라고 해석하실 것 같고 해석 가능할 것 같고 과거에 옐런의장 때도 그 고압 경제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 지표들은 이제 이 플러스를 향해서 가고 계속 플러스로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연준은 이제 지켜보면서 고압 경제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옐런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은 완전 고용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위원들 연준위원들 같은 서비스 경우도 업종이 리오픈되면 네.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으니까 지금. 네, 맞아요. 거기가 문제가 컸으니까요. 거기가 개선되면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25페이지 넣어놨는데 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 광고는 많습니다. 구인 광고는 계속 2020년 1월 대비해서 이미 플러스를 그러니까 더 많이 구인을 하는 그 업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업종에서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해주지 않는 이 분위기인 것 같고요. 보시면 근데 오히려 이제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를 좀 더 많이 이제 구인을 하려는 이런 구인 광고가 많다라는 뭐 거고요. 슈퍼 같은데도 내면 잘 안 온다 오더라고 미국 게시판한테 들어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요 이유 그러니까 저학력자에 대한 구인이 많은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나 좀 그쵸. 그런 뭐 유통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업종이 괜찮아지면서 사람을 많이 뽑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25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업황이 좋아지면 이제 관련 고용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내용 다 있네. 그러니까 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네, 서비스 있어요. 업 넣어놨죠. 좋아지면 고용이 좋아질 건데 왜 자꾸 고용을 아. 지표를 다 확인한 가을에 가서야 한다는 거냐는 거지. 저는 파웰을 믿으니까. 아니요, 저는 슈퍼 네. 파웰 뭐지 광고? 믿습니다 막 이래. 아니 뭐랄까 슈퍼 파웰 뭐였지? 웃긴 거 있었는데 뭐. 근데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는 건 왜냐면 실업률도 지금 6.1%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왜 이거를 좋게 해석을 안 하는 이유 연준에서 좀 덜 좋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사실 물론
서비스업에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고용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사도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 네. 이러고 있어서 문제 아닌가? 블랙 아메리칸들이 뭐 예 그런 유색 인종들이 조금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좋아질 거긴 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오픈이 되면은 이제 뭐 레스토랑 문이 열어야 되겠죠. 뭐 학교도 미국 가야 되고요. 여행업도 잘 될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여행 상품 중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미국 가가지고 주사 맞고서 네. 14일간 거기서 미국에 있다가 네. 마지막 2차 주사 맞고 돌아오는. 진짜예요. 누가 야 그런 거 있대는데 가까이서 내가 참 여유 있어 좋다. 내가 막 놀려서. 그래서 아무튼 2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레스토랑 예약 같은 경우도 이제 19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한 지표거든요. 이게 제공하는 데이터인데 19년도 같은 그 데이트 같은 월 1에 대해서 현재 1월 그러니까 현재 그 데이트를 이제 YOY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9년도 1월부터 쭉 이제 비교했을 때 2019년보다는 다 이제 마이너스인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2019년도보다는 적은 수의 레스토랑 예약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 애들이 코로나 생기니까 맨하탄 다 그 렌트 취소하고 네. 롱아일랜드 같은데 뭐 그 주변에 거기도 엄청 렌트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네네. 다시 맨하탄의 스튜디오급들 네.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온 거야 드디어.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은 근데 거기 살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유, 여기 얘기하는 고소득자들이 돈 얘기만 하면 날 쳐다보면서 사자 말이야. 다들. 저소득자들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맨하탄에서 렌트를 얻어 살려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렌트비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는데 여하튼 왜 최근에 저 레스토랑 예약 같은 거 저런 것들이 아니 내가 많이 보는 데이터거든 저런 것들이 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니까 지금. 그렇잖아, 그거 맞지? 아니야? 네. 근데 뭐 또 그거 사람이랑 모르니까 또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뭘 아니 뜬금없이 한테 뭐가 터지는데 여행도 하반기에, 내가 예.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가 얼마 전에 뭐 계속 뭐 여행주들 보셔야 되고 아침마다 내가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이 뭐 여행 언제 갑니까? 막 이러고 막 네. 그러는데 아니 주식이 미래 익스펙테이션에 투자하는 건데 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 얘기도 약간 그런 지표가 다 여기 있어 데이터가 지금. 이 페이지의 왼쪽 그 하단 그 지표인데 요게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계획을 그 취소한 사람들, 바꾼 사람들에 대한 그 대답 비중이에요. 진한 색깔 이 선을 보시면 파란 색깔 선을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바꾸는 사람 완전 바꾸는 사람이 이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물론 국제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돌리고 뭐 비행기보다는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해서 여행을 하고 이런 수요로 옮기긴 했지만 아무튼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오픈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여행 수입도 이제 바닥을 짚고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 업종, 약간 여행주, 약간 뭐 항공주 이런 쪽도 이제 이런 데이터 보면은 뭐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렇죠. 쪽이고요. 네. 26페이지인데요. 요 보시면은 경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일부 주에서는 이제 뭐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오픈을 하겠다.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경제 봉쇄 현황도 많이 이제 완화되는 구간에 모든 이제 주들이 들어선 것 같고요. 일부 주 빼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둘씩 이제 경제 재개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 좀 고용이 좋아지는 흐름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제가 지난번에 또 넣어놨던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들 약간 과거 글로벌 금융위 당시 때 비교했던 그 지표니까 한번 계속 트래킹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9페이지부터는 물가 얘기인데요. 너무 얘기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29페이지 물가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과연 진짜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까라는 데이터들을 생각에서 일반 투자자들 좀 바버릇해야 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누가 맞다 틀린 다음 문제고 그 네. 데이터를 자꾸 많이 보셔야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데이터들 많으니까 다 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물가 같은 경우도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시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 CPI가 4.6%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요걸 절반 이상이 지금 트랜스포트 부분이거든요. 이 트랜스포트 부분에 유가, WTI 같은 그런 국제 유류 가격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기저효과, 유가의 그 기저효과가 작년도에 4월에 이제 마이너스, WTI가 그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찍었던 게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저로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거고, 이런 영향들이 축소해 가면서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화될 거다라는 것이 약간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 M2 그로스 둔화, 요거 아까 말씀하셨던 데 다 들어가 있는데,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월달 기준으로 평균이 $16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평균 4월달 기준으로 올해 $6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00% 넘게 3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던 거고요. 물가 상승에. 그다음에 5월달 기준으로는 이제 $28 작년에, 지금 이제 $66 내외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럼 100% 정도 130%밖에 이제 안 돼서 4월보다는 그 증가율이 많이 이제 절반 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차 이제 이 트랜스포트 부분에 물가 상승 기여도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WTI라든지 이런 국제 유류 측면의 물가의 상방 압력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M2 그로스인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 5월은 이제 역기저 때문에 그 M2 그로스가 빠르게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 4, 5월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올해는 유지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이제 YOY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30페이지 세 번째 그림이 이 선을 보시면은 엄청 급등을 하잖아요. 이게 2, 3, 4, 5 이 지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3, 4, 5는 뚝뚝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거죠. 올라갈 때는 유동성 유입이다고 좋게 해석했다면 네. 떨어질 때도 안 좋게 해석해야 되는데, 네. 올라갈 때는 그건 좋은 거고, 네. 이거는 기저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거다, 역기저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냥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더 안 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것들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빠질 건데, 요런 것들을 너무 올라갈 때는 좋게 해석하고 왜 내려올 때. 때는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올라갈 때는 이렇게 M2가 세요. M2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막 다들 막 장갑니다 막 이러다가 저기 내려오니까 이건 별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재밌는데. 근데 나는 그런 네.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근데 있잖아. 요게 빠질 건 다 알잖아요, 사람들. 올라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 M2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거 우리 사업 있었나? 이거 5월달에 출중가를 꺾이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바로 인정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그게 아니죠. 그래야지. 그렇게 또 저도 뭐 열려 있는 사람이라서. 오케이, 야, 좋다. 그렇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농산품 가격도 조금 이제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최진영 연구원이 항상 말을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곡물 가격은 그 라니냐, 엘니뇨 요거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제 5월, 4월부터는 이제 4, 5월부터는 이제 라니냐가 이제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섰거든요. 그만큼 라니냐가 해소가 되면은 이제 급등했던 곡물가 가격이 안정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라니냐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농수산물, 이런 곡물 가격도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완화되는 구간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31페이지 두 번째 그림도 미국 그 농무부에서 얘기하는 그 곡물에 대한 수출 검역량인데, 대부분 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계절성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수출 많이 하고, 중국에 대부분 이제 중국은 이제 하반기 갈수록 재고를 많이 안 쌓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이제 수출은 했지만 점차 둔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곡물가도 떨어질 건데 아주 메인 수요자인 이제 중국 수요도 좀 더 둔화가 되면은 이제 곡물 가격이 좀 많이 더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가를 끌어올렸던 곡물, WTI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물가를 조금 상승시키는 데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전망인 거고요. 32페이지는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주택시장 그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유는 수요도 수요지만 이제 공급이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공급이 엄청 줄긴 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 보시면은 조금은 이제 수요가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지표가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2페이지에 여기 내용인데 모기지 은행협회가 이제 발표하는 모기지 시장 규모에 대한 그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모기지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모기지를 했을 때 대출을 했을 때 규모 그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모기지를 한번 했을 때에 대한 대출 금액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모기지 시장 규모는 조금은 이제 둔화하는 흐름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택 매매가 통상 이제 향후에 이 미국 주택시장 수요를 많이 보는 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지표인데요. 사실 조금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가.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수요가 조금은 둔화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NHB 주택시장 지수라든지 프레디맥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횡보하는 흐름, 둔화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뭐 착공 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고 있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재고가 많이 늘어서는 이 턴어라운드는 이제 아직은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31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지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아직은 이 흐름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부동산 업체들은 좋아요. 주택 예. 부동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집을 많이들. 네.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요거 넣어놓은 얘기는 진짜 소득이 급증하긴 했지만 이게 향후에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올 바이든의 행정부의 그 정책들은 이런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 예를 들면 뭐 복지, 그쵸? 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이게 가처분 소득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그렇게 뭐 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도 또 둔화가 될 거고 이런 흐름에서 회복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은 34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삐쭉삐쭉해 이렇게 그림이 올라오잖아요. 이때가 다 정부에서 가계에 대한 그 현금 지급, 약간 지원금 지급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줬을 때 가계 소득이 급등을 하고 다시 완화됐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급등을 이게 했다. 문제가 뭐냐면 그때마다 올라오니까 네. 수요가 엄청 센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빠졌을 때 디맨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 아니고 약간의 강도로 유지가 된다면 이 정책이 후퇴했을 때 수요는 안 따르는데 네. 코스트는 올라가는 이상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를 해석할 때 이거는 너무 코스트 푸시가 너무나 극명하게 더 심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더 좋아지지 못하는 흐름에서 이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코스트 푸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연준이나 이런 정책 당국의 바라는 물가 상승은 사실 디맨드 푸시일 텐데 그거 만만치 않게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 뭐 다시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러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로 보는 거지. 네, 그렇게 나는 생각하면요. 그게 지금 저 뒤로 봤을 때 당신들이 그림 그릴 때 좀 했으면 하는 그림인데. 네. 여튼 오케이. 네, 저는 그래서 사실 3분기 결론을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흐름 어떻게 될 건데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조금은 이제 조정 받고 옆으로 기다가 3분기 정도는 옆으로 기다가 4분기 들어서 이제 연말 갈수록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더 가시화되고 다가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금리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과거의 고점이었던 1.78은 가볍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3분기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가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다시 이게 이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용도 아직까지 회복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금까지 이제 뭐 실업급여 빼고 이제 이런 현금 지급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소득은 줄어들 거고 이제 소비도 평탄하게 옆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물가를 끌어올렸던 이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뭐 유가라든지 뭐 주택 가격 그다음에 뭐 소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하실 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물가를 올리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요인들은 이런 생각이고요.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은 건데 앞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발행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네. 이 정부 채무 그러니까 재정 수지 같은 그러니까 정부 그 재정 적자가 클수록 이 공공 부분의 그 연방 채무의 그 이 보유 금액도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미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재원 마련 특히 재정 수지에 대한 회복 이거에 마련해서 증세로 만약에 마련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국채 발행을 더 안 하고 오히려 증세를 통해서 한다 요 얘기가 더 많이 되면은 오히려 국채 수급은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러니까 국채 수급은 조금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 갈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러한 그 금리 관련된 얘기 좀 더 하자면 지금 보시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기 당시에는 단기채를 엄청 빨리 발행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써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채,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방향성에 들어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13일에 뉴욕 연은에서 향후에 그 자산 매입을 할 때 장기물 매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얘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그러니까.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더 많이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빠른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 상승을 그래도 연준에서 뭔가 도구를 마련해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옆으로 3분기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에서 아무튼 간에 장기물 매입을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부동산 가격, 그다음 주가 얘기하면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급등했다. 빨리 금리 인상해가지고 어떻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만 이제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제한 규제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뭐 시기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근데 그래도 지금 내 가지고 향후에 나타날 금융 불균형이 좀 더 심화되는 거는 억제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걸 믿고 한국은행은 조금 더 원자적인 통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좀 경기 지원을 하지 않겠냐라는 점인 거고요. 39페이지 보시면은 가계대출이랑 기업대출 금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업대출은 이제 보시면 옆으로 이제 금리가 횡보하는 구간인 거고요. 이제 기업대출 횡보, 가계대출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금 금융당국이 조금 그 가산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을 조금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그림인 거고요. 이거 약간 바뀌지 않겠어요? 전배순용이라는 얘기 좀 해보지. 왜냐면 정부 정책이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더 억제하는 측면 아닌가요? 부동산 쪽으로는 그래도 네, 부동산 대출. 네. TV도 좀 완화해 주려고 그러고 물론 그 집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네네. 네, 뭐 제가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려보긴 할 건데 40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문제가 금리가 만약에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상승했을 때 문제는 이제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가계에 좀 더 취약한 이유는 그러니까 금리에 연동돼서 대출을 많이 하는 그 대출이 있고 고정해서 금리를 하는 대출이 있는데 연동 금리들을 많이 받죠. 가계 대출은 네. 근데 이제 그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더 그래서 만약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가계에 더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른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얘기는 미국채 금리는 장기물이 되게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연초에.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러한 모기지 금리
30년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에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기지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들이 단기물에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대출 금리가 같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국가라서 사실상 한국이 만약 기준금리를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정책을 변환을 한다 하면은 이 정말 가계대출, 기업대출 다 깨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자산 중에서 부채가 너무 많았다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부동산을 좀 팔아서 네. 현금을 만들어 놓고 연예인들 자꾸 부동산에서 네, 많이 팔잖아요. 팔더라고요. 그게 이런 금리 변화 가능성을 미리 보고서 좀 약간 대비해두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 이제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빠르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출 쪽 부분이라서 사실 금리 인상 오래 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19부터 모든 기업들도 뭐 이 기업이익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가게들도 뭐 소득 뭐 자영업들도 사실 힘들고 한데 금리 인상한다 녹록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3월에 대선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커요. 있을 거 네. 뒤에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산금리도 인상을 해가지고 가계대출 금리를 조금 올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은행은 그냥 거저 먹는 거지. 그러니까 네. 금리를 막 올려도 지금은 규제를 은행 원래는 수익이 못하겠잖아요. 좋아지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들은 수익이 여기 좋아지는 보면 과정이고. 은행주 사야 됐던 이유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거고 이제 가계대출 이제 해가지고 보면은 뭐 물론 부동산도 샀지만 지금 여기 42페이지 네 번째 그림 보면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급증을 했을 때 코스닥 코스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예탁금이 늘어나니까 증시 주변작이 많다는데 요즘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큰 IPO들을 많이 해요. 네.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거거든 시장에. 그 금액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IPO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상장 IPO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 파는 거니까 네. 그거랑 같이 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체력만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아무튼 43번도 사실 뭐 대출 가계대출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이제 수요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표들 자체는 사실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라든지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뭐 토지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표들은 조금씩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조금씩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인 것 같아서 수요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5페이지도 물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국도 물가가 이제 기저효과랑 일시적 요인에 기인해서 조금 상승을 빠르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WTI라든지 곡물 뭐 국제 이런 곡물가, 국제 농산물 가격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작년은 그 장마가 엄청 길었고 또 한파도 길었기 때문에 작황이 되게 부진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 향후에 이제 45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그 답변 이 서베이였는데 농축수산물이라든지 석유류 제품 이런 거 집세 같은 이런 대답이 조금씩은 줄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향후에 물가가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46페이지도 이러한 맥락의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세 번째 그림이 사실 PPI랑 CPI 같이 그려놓은 건데 원래 PPI가 이 등락의 이 정도가 컸고요. CPI는 좀 그것보다는 좀 덜해요. 그치. 그래서 PPI가 막 이만큼 오른다고 CPI도 요만큼 따라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PPI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뭐 CPI도 그거에 따라서 뭐 걸맞춰서 급등을 하나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원래부터 이 변동성은 PPI가 더 컸다. 물론 방향성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뭐 PPI가 뭐 10% 20% 이렇게 오른다고 CPI가 뭐 10%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페이지는 우리나라 고용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고용도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자리 정책 위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서 60대 이상 층의 계층의 고용 회복 그다음에 정부 일자리에 포함되는 뭐 이런 사회 공공 부분의 회복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었던 대면 서비스업, 뭐 대면 활동 측면의 고용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48페이지도 이제 업종별 취업자 감소인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드러지잖아요. 보건업, 사회복지업 이게 공공일자리 부분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이쪽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도소매업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고요. 숙박음식업은 이제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49페이지 보시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빠르게 회복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용 회복이 필수적인 정책 전환에 필수적인 뭔가 요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점입니다. 50페이지는 그래서 이러한 좀 힘든 업종에 대해서 예금 취급 기관들의 대출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러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500명, 700명대 나오고 그래도 있는데 뭐 괜찮다는 거는 네. 이제 좀 중감에서 가는 분위기라서 소비가 뭐 엄청 계속 안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거 개의치 않고 그래도 소비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채 발행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지금도 국고채 발행 54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그럼요. 수준이에요. 보시면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례적으로 4차례 추경까지 해가지고 국채 발행했는데 매월 14조 정도씩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 보험사들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지금 16조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험사나 이러한 기관, 이런 연기금 이런 쪽에서 IFRS 도입 다시 되면서 그 자산 규례에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채,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받쳐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규모, 절대적인 규모가 매달 발행하게 되면은 아무튼간 부담은 부담이거든요. 더 긴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채권이. 더 긴 게 50년보다 더 긴가요? 미국은 요즘에서 거의 그런 거 얘기들 나왔잖아. 연구체 이런 거요. 미국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부담이스러운 수준인데 만약에 손실보상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발행 추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수급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아. 55페이지 그림이 나도 난 세미나 때 이거 써야겠다. 네, 근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통상 그냥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금리를 못 올렸었어요. 내가 맨날 하던 얘기야. 네. 대통령 선거할 때 금리 올린 적 없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독립적인 기관인 건 전 알아요. 한국 기관이지만 독립적 기관이에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거지. 하는데 이제 그냥 통상 데이터를 봤더니 안 올렸더라 요거죠. 그 정도.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올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핑크핑크한데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네. 상당히 저는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있고 우리 현재 매크로 팀에서 제발 센터님 여름에 별 변화 없다니까요. 나한테 또 우영이 연구원이 오고 최강의 그놈서 다음 주 자료 나오면 나한테 또 막 아침에도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한테 끝까지 여름에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중인데 봅시다. 근데 시장이 하여튼 코로나를 하면서 나도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항상 이번 코로나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길래 네 맞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문제는 뭐가 파괴가 없이 이번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제조업은 정말 빨리 올라갔고 서비스업 재개가 되는 순간 소위 내가 며칠 전에 저번 주 김한진 박사님 자꾸 인용해서 했지만 그냥 끝나고 나서 나도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실기한 것 같고 통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자꾸 하셔서 저도 원래 귀가 얇아가지고 듣고 나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어려운 구간인 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최강욱 기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조업 PMI 얘기를 하다가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 구간에 있는 건 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고점을 뚫고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제조업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좋게 해석해야 되나? 제조업도 확장되고 있고 근데 신규 주문 잘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괜찮은데 그만큼 경제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돈을 안 걷어들이면 나머지 풀린 돈이 자꾸 비트코인도 갖다 막 사방을 건드려서 코스트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당장 오늘 내가 요새 우리 심사연 연구원이랑 건자재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기업을 탐방을 갔다 오더니 나한테 아침에 내가 얘기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 내가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엄청 좋습니다. 왜냐? 이게 그런 건 꼭 써야 되니까 가격을 올려도 그거는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기업들한테 무슨 기업들의 이익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최종적으로 결국 그걸 매크로를 통해서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매크로를 GDP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이 어디가 좋아질까 보다 보면 결국은 생각보다 이거를 좀 제어하고 싶은 욕구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농산물 가격도 그냥 어쩌면 이게 계절 어떤 그런 라니냐인가 맨날 라니냐. 시즌연구원이 얘기해 주니까. 근데 대파가 저렇게 비싸지 누가 아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장을 보러 갔었는데. 그래. 네. 장 원래 봐도 제가 진짜 최고. 해먹네. 그럼요, 저 요리 잘합니다. 제가 요리. 여기 얘들은 도대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고치로 샜던 대파 가격이 5,800원이었거든요. 지금 2,300원인가 3,000 내로 떨어졌어요. 아 체감했죠. 양파도 제가 3,000 얼마 주고 샀거든요. 조그만 망에. 지금 어디 가니까 혼자 살지 않잖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그래서 1,9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체감적으로 이런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맞아요. 것들이 느꼈습니다. 우영이 형은 말이 맞아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고 광혁이도 아침에 나한테 막 몇 번을 얘기해가면서 나한테 네. 막 아닙니다. 저희는 일심동체라서 매크로 팀은 그래요. 오늘 네. 테이퍼링 안 할 거예요. 네. 들어왔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보고 잘 추적해 봅시다. 우리가 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이니까 애널리스트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흥미롭고 하여튼 여행은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느낌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행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외국 여행이요? 네. 저는 영국이요. 영국? 네. 일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영국.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직관을 꼭 하러 가고 싶어요. 또 델리알리 좋아하거든요. 누구? 델리알리라고. 델리알 머리 요새 희한하게. 예 맞아요. 그게 멋있어?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멋이 들어가지고. 역시 델리알 보는 손흥민밖에 난 안 보는데. 전 델리알리 좋아합니다. 난 싱가포르 가고 싶은데. 왜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되게 여러 문화가 섞여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에 의외로 이래서 내가 살 때문에 어떤 살찐 모습 보기 싫다고 악담을 적어놨던데 싱가포르이 되게 특이한 식당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윤세네 식탁을 거기서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가면 꼭 진짜 소개해 주는 만한 네, 식당이 하나 있는데 재밌을 것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맨날 가서 그 크랩 같은 거만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거기가 되게 영국 사람들이 오래 식민지였기 때문에 되게 의외로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가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어서 가면은 호텔도 되게 좀 고즈넉하고 꼭 가끔은 또 인도 요리도 먹을 수도 있고 또 도시가 안 크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난 큰 도시 싫거든. 그리고 시내도 보면은 네. 좋은 쇼핑몰들이 많아가지고 쇼핑몰도 왔다 갔다 하고 무엇보다 거기 기토쿠니아 서점이 있는데 내가 이제 책도 안 보면서 맨날 이 책 저 책 사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뭐 인용해야지 하면 그런 것도 다니면 좋아요. 어마어마해. 기토쿠니아가 큰데 경제서적 코너가 한번 시간만 놀러 가시면 그게 아마 일본 백화점 체인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확실히 금융도시여서 가보시면 이렇게 그런 거 보셔도 재밌다. 네.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포항 놀러 가는데. 저도 놀러 가고 우리 싶어요. 애가 해병대 입대하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하도 떠들고 다녔더니 제발 아빠 어디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래.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